뉴스공장 영장해설 전담 법무수석에서 무려 공장장 권한대행으로 승진한 이정렬입니다. 김어준 공장장의 이 목소리에 익숙해 계실 텐데 어색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문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가리키는 비열한 용어죠. 그래서 별로 쓰고 싶진 않은데요. 이미 언론에 의해서 널리 알려진 터라 일단 쓰겠습니다. 수많은 정치인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는 용어가 붙은 것은 노바, 문바 뿐입니다. 반대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임이죠. 이빠, 박바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문바들이 좋아하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연 대표였던 시절 안도현 시인의 글을 인용해서 쓴 글이라고 하는데요.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 그날은 깨지고 박살나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참고 기다리면서 엉덩이가 짓물러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과 마음들이 뒤섞이고 걸러지고 나눠지고 침전되고 정리된 이후에 온다. 그날을 고대하시는 이분들 과연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일까요? 문바들은 아직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100년 이상 쌓여온 적폐들을 청산하려면 그 정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테고 지금은 그 토대를 쌓아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도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이후부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치인들과 언론들의 잘못된 기사나 정보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수정해왔다고 하네요. 이것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더 고급지게 각성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정치 변화를 언론이, 정치인들이 단순히 정치인의 팬덤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바를 혐오로 몰고 가려는데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치인들과 언론인, 이들은 왜 이럴까요? 그들의 엘리트의식, 권위의식을 건드렸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바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히스테리 현상이라고도 하더군요. 정치인은 물론 언론들도 반드시 팩트체크를 하시고 틀렸을 때는 바로 수정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자, 헌법 제1조 제2항에 쓰여진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행동하시는 사람들, 이들은 빠라고 혐오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국민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상 공장장 권한대행 이정렬 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 터줏대감이신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지금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전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쭉 떨리네요. 예, 크리스마스라서 좋은 소식 많이 들고 왔어야 되는데요. 네. 또 계속해서 적폐 관련된 소식들이 많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 뉴스공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던졌었는데요. 이 질문이 점점 답을 향해 달려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까지 BBK와 다스 관련 검찰 수사가 4번에 걸쳐서 이뤄졌지만요. 네. 계속해서 내놓은 결론은 봐주기다라는 의심을 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검찰이 2개의 수사팀을 동시에 투입해서 BBK와 다스를 겨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BBK 사건 투자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이고요. 네. 또 다른 건은 지난 22일에 출범한 다스 전담 수사팀입니다. 다스가 조성했다는 비자금 120억 원의 주인을 밝히는 계획인데요. 검찰은 또 다른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하고도 이를 덮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2가지 사건인데 앞에 사건은 피해자들에서 문제가 제기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검찰이 따로 보고 있는 건데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특별검사가 원래 일반 검사들 조사도 했었는데 오히려 특별검사가 일반 검사에 의해서 조사를 받는 또 이것도 초유의 사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요, 정호영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자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전단팀이 꾸려졌다는 소식 때문에 입장 자료를 낸 건데 정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은 이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은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자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액면상으로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사실 이 당시에 이 BBK라든가 다스 관련해가지고 나왔던 것이 국민들의 의혹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망으로 특별검사까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수사가 됐었어야 하는데
액면상으로 지금 이 정호영 특검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기대는 너무 못 미친 그런 네.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내부자들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 수사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들은 네. 꽤 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정말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내부자들이 이렇게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하긴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람 관리 좀 잘하시지 왜 이렇게 의리가 없을까요? 네, 그래서 그 내부자들도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종백 씨라고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것으로 알려진 인사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심 고백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의미 있는 진술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지난 21일에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120억 원 관련된 다스 비자금 의혹으로 불렀다라고 하지만요. 김종백 씨가 저랑 통화를 했었는데요. 밝힌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자신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받았다라면서요. 그 혐의가 아니라 140억 관련된 거다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꽤 수사가 많이 되어 있고 그 검찰 수사의 아주 기본적인 자료들은 시사인 보도였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님 보도였죠? 예, 저기 주진우 기자 보도이긴 했는데요. 같은 팀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좋은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에서 보도했던 이 김종백 씨 사건 관련 기사 한번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그 다음 소식은요? 예,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네. 또 검찰이 공소시효를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JTBC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억 원 관련된 공소시효는요. 이제까지는 곧 2월 달이면 종료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검찰이 다르게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재직 중에 발생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판단해서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서요. 2020년까지 공소시효를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140억이 조성되고 횡령된 것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 취임 전이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간에만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대통령 재직 중에 지금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140억 원을 덮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직권남용 혐의는 좀 저 결론은 맞는데 JTBC 보도를 저도 봤었거든요. 들었는데 사실 우리 JTBC가 우리 뉴스공장에서 뭘 이야기를 하시면 이제 한 2달쯤 후에 단독 보도를 내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12월 단독인 건 같아요. 예, 뭐 최초 단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게 근거가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JTBC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근거가 아니고 헌법에 있다. 헌법에. 예, 법에 있는 건데 좀 너무 열심히 보신 거 아닌가. 예, 전직 판사님이 어떤 특기가 오늘 굉장히 나오는 중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아무튼 예, 일단 공소시효가 좀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다스가 누구 것이냐라고 우리가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플란다스의 계획까지 지금. 네, 그렇죠. 예, 이제 국민들이 차분하게 또 꾸준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결실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아까 김은지 기자님 말씀이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 20일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1억 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라고 자백했다라는 건데요. 이 전 실장은 특활비 수수 내역은 물론이고요. 사용처까지 자세히 적힌 자술서를 들고 검찰에 냈다라고 합니다. 이원종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재임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인데요. 이 전 실장은 취임 직후부터 석 달 동안 매달 5천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실장은 급하게 일을 중단시켰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전 실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이번 주로 예정된 구치소 방문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관련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맥락인데 왜 이렇게 의리가 없을까요? 참. 아니 뭐 범행을 숨기는 게 의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사용처까지 자세히 적힌 자술서까지 낼 정도면 이 평소에 인맥 관리, 그 부하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한 건지 좀 예, 어느 모로 보나
문제가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내내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쓴 돈 없다. 그런 돈 없다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이런 네. 돈이 너무 끝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왕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통령의 모든 생활이 다 공적이다. 그래서 관저에서도 업무를 본다. 네, 그러니까, 7시간 관련된 해명 때 그렇게 예,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사적으로 쓴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적으로 쓰는 것도 다 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아주 이런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우리 법정에서 변론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네. 정말 창의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해외 활동 특수 공작비들이었잖아요. 정말 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쳤던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 사는 동네가 제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서초구 쪽인데 거기 이제 뭐 동네 이제 친분 있는 분들 상당히 그 많이 이야기들 하세요. 그분은 이제 평생 1번만 찍어 오신 분들, 소위.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신 게 그거예요. 그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교양, 품위 이런 거거든요. 뭐 협동, 근면, 성실. 그런데 이 전 정부에 이거 보면 교양과 품위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실망을 해서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보수 세력이라고 하지 마라. 진짜 보수는 우린데 정말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전달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전달할 기회가 생겼네요. 네. 예, 그다음 소식은요? 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재판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고 전 성완종 회장의 자원외교 관련 수사를 받다가 영장심사 하루 전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지 2년 반 만입니다. 대법원 판단인데 두 사람은 모두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나란히 무죄를 받았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금품 전단자로 지목됐던 윤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성완종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 녹취록에 대해서 증거 능력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법원이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성완종 리스트에서 8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된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밝혀진 게 없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는데 네, 돈은 준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요.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결론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참 뭐 법 관련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경우에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법제상 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이 증거를 좀 세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라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더더군다나 지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 이게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뭐 쉽게 말하면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 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믿을 만한 증거라도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애시당초 증거의 대상에서 배제시켜 버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고문으로 자백을 받았다 하면 그 자백 내용이 사실과 맞아도 일단 고문을 했으니까 이건 증거로서 애시당초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여기서 왜 문제가 됐냐면은 사실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건은 아닌데 이것만 알아두셨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완종 전 회장의 이 말이 담긴 녹음 파일, 녹취록이 이게 그 경향신문 기자님하고 네, 그렇죠. 통화를 인터뷰. 했었잖아요. 그리고 메모도 있었습니다. 메모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에 관련된 글을 쓰거나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법정에서 꼭 제출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 신문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증거 능력을 없애야 되느냐? 또 예외를 법에서 두고 있는데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거라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증거될 수 있는 자격.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한 진술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예, 아유 얼마나 억울하겠어. 판사님은 억울하니까. 일반인은 아니시잖아요. 아니, 지금은 예. 일반인. 예. 네. 지금도 판사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죽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한 얘기인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어.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법에서 요구하니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는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허위일 가능성이 없고 임의로 얘기했을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안 드는 그런 정도까지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 신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이 판결은 사실 좀 예상이 되기는 했었어요. 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무죄 나올 것 같다 싶었는데 과연 옳은 판결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판결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국민들하고 판결하고 괴리가 생기는데 만약에 판결 자체의 문제면 요 사법부를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일반인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면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네. 길게 얘기했네요. 네. 예. 그리고요. 예, 계속해서 판결 소식도 전해드리면요. 롯데그룹 충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22일에 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1년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고요.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다만 고령인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회사에 손해 끼친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 10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서 일부만 인정을 한 건데요.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 사유와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도요. 하지만 우리 사회와 국가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라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기 김주 기자님 말문이 막히신 거죠? 그러게요. 예. 예. 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님들께서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것도 참 창의적인 판결 이유였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왜 법원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도 웃긴 건데, 예. 예. 근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면 이런 기회를 부여받지 말아야 될 피고인은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이런 식이면 누가 실형을 받고 누가 처벌을 받습니까? 아직도 법원이 재벌 편향적인 판결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다는 전형적인 근거가 되는 판결입니다, 이게. 뭐, 무죄, 유죄, 이거는 솔직히 제가 지난주에 워낙 판결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저거 보다가 여기까지는 판결문을 못 봤어요. 그래서 왜 무죄인지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는 근거가 된 이 한 문장. 국가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이거요. 대통령이 사면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사면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 법원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2017년의 법원 정말 실망입니다. 빨리 실망스러운 거 넘어가죠. 네, 네. 그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 넥슨으로부터 이른바 공짜 주식 받아서 뇌물죄가 인정됐던 진경준 전 검사장 기억하실 텐데요. 주식 대박이라는 단어로 유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뇌물로 보기에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막연하다라는 건데요. 진경준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5년에 친구인 김정주 대표에게 4억 2,500만 원 빌려서 넥슨 주식 산 다음에 1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넥슨에서 승용차도 제공받고요. 가족여행, 하와이 같은 데를 가는데요. 경비까지 받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지만요.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있다라면서 징역 7년 선고했거든요. 근데 이를 다시 대법원이 뒤집은 겁니다. 예, 이것도 일반인의 생각과 법이 괴리가 있는. 네, 친구 사이라면 돈을 이렇게 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렇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화 많이 나시죠. 근데 이게 해보면 법이 너무 엄격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법이랑 지금 판례가 지금까지 요구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도 어느 정도 좀 1심 판결의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걱정은 항상 현실이 된다고 그것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물론 이제 이게 다시 파기돼서 환송이 됐는데 거기서 또 어떤 다른 증거가 나오고 다른 법리가 나와서 유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것까지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 사건에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본질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 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언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드는 그런 차원에서 돈을 줬다. 예. 시체물을 먹인다. 예. 네. 뭐 빠다칠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하여튼데. 예. 그게 범죄가 뇌물죄가 안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 벤스 검사 사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반성적으로 나온 얘기게 소위 김영란법이에요. 그때 사랑의 징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죠. 기가 찼죠. 예. 네, 사랑도 참 비싸게 해요.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판결에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김영란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네, 관련해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좀 오래된 기사긴 한데 12월 7일자 더 PR이라는 매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저 처음 봐요. 네, 김영란법 시행으로 막혔던 민간기업 언론재단의 기자 해외 연수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관련해서는 이제 완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서 관계부처가 어떻게 할지 보인다라는 건데요. 예. 최근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단 송년회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참 재밌습니다.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단 송년회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언론인 해외 연수가 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유권 해석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거기서 얘기를 합니까? 네, 하여튼 뭐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재밌는 건 이겁니다. 언론인들께서 해외 연수를 가는데요. 공익재단의 비용으로 가요. 그 공익재단이 뭐냐면 삼성언론재단, LG상남재단 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막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아무도 못 갔습니다. 그걸 지금 풀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기업 돈으로 유학을 보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제. 삼성언론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언론인들이 해외 연수를 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건. 신청 자격,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언론인, 1미디어그룹 1인 추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1년입니다. 뭘 지원하느냐? 체재비로 월 $3,500, 미국 달러입니다. 학비로 연 $10,000, 본인 왕복 항공료,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한 15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명단도 쭉 있던데요, 보니까. 유수한 언론사들입니다. MBC, 16년, 재작년을 기준으로, MBC, 한국경제, 조선일보, JTBC,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YTN, 문화일보, 서울경제,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한국일보, 동아일보, KBS, CBS. 시사인은 없네요. 네, 없네요. TBS도 없고. 뭐 이래요? 아니, 우수한 기자분들, PD분들을, 이분들은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공익재단에서 보낼 수는 있죠. 보낼 수 있는데, 잘하시는 시사인하고 TBS, 미디어문구, 이런 분들은 안 계시고. 그리고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이겁니다. 추천 자격에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대표하고, 그 소속사하고, 그 다음에 재벌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문제입니다. 예,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요거 제가 좀 더 조사해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전해주실 소식이 있는데, 김은지 기자님께서도, 김은지 기자님도 오늘 보내드리고 내일 다시 또 말씀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